정보철 김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1회 필기, 그 중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쪽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회 같은 경우에는 개발 쪽에서 되게 어렵게 나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조금 애매한 문제들이 몇 문제 출제되긴 했는데 그것도 조금 걸러내면은 충분히 고득점까지도 바랄 수 있는 그런 과목이었다. 그래가지고 아마 고득점을 하시고 4과목, 5과목에서 꽈락을 조금 면해가지고 합격을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전략을 그렇게 세우셔야 돼요. 1과목, 2과목, 3과목 나 무조건 고득점 하겠다. 그리고 4과목 프로그래밍 언어 때문에 고득점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꽈락 면하겠다. 5과목 얘는 지옥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들 맞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꽈락 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합격을 해야지. 일단 합격을 해야지 실기를 보든 뭐를 하든 하니까. 그래서 필기 꼭 합격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제가 지난 1회 대비해가지고 그 특강들 찍은 게 있어요. 특강들 뭘 찍었냐면은 정렬, 버블 정렬, 삽입 정렬, 그리고 선택 정렬. 자, 이런 정렬 삼총사에 대해서 회전수 구하는 거를 찍었는데 안 나왔어, 아쉽게. 자, 그리고 트리의 운행법, 트리 운행법하고 그래프 운행법. 자, 이런 것들 안 나왔어. 아주 아쉬워. 자, 그리고 또 뭐 찍었냐면은 전이식, 후이식, 전이식하고 후이식하고 자, 이런 것들 찍었단 말이에요. 하나도 안 나왔어. 야, 원래 나오거든요. 요즘에 하나 나오는데 안 나왔어. 근데 다행히 스택 누가 질문 주셔가지고 스택에 관련된 것들을 좀 얘기를 했는데 스택에서 2문제가 나왔네. 그걸로 위안을 삼고 있어. 근데 그럼 이게 2회 때 안 나오냐? 나온다는 거지. 원래 통계 나오거든요. 얘 중에 한두 개씩은 꼬박꼬박 나왔는데 1회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럼 2회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 문제은행에 있는 거 돌리는 거기 때문에 지난 시험에 안 나왔네? 이 중에서 몇 개 내야 되겠다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 제가 지난 시험에서 지난 1회 대비해가지고 열심히 준비했어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는 꼭 들어주셔야 돼요. 얘 나와. 우리 고득점 해야 되니까는 요것들 꼭 들어주셔가지고 고득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이번에 국가직 시험에서 전이식을 후이식으로 바꾸나? 후이식을 전이식으로 바꾸나? 후이식을 전이식으로 바꾸는 거였어요. 그런 문제 나왔거든요. 국가직 보고 낸단 말이에요. 국가직 보고 이 시험 출제위원들이 좀 낸단 말이죠. 그럼 나왔네? 우리도 이거 내야 되겠다. 이거 지난번에 안 나왔다. 이거네, 이거. 이걸 내야지. 20문제 중에 한 문제는 이거다. 라고 나올 수 있는. 트리, 야, 이거네, 이거. 정렬, 야, 이거다. 나올 수 있다고. 나온다고. 이번에 나와. 이번에 나올 거니까는 진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꼭 봐주셔야 돼요. 꼭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들어가서 푸실 수 있어야 돼요. 꼭 봐주셔야 돼요. 오케이? 모르면 질문 주세요. 열심히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이번 시간 개발 쪽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은 두 번째 과목 소프트웨어 개발 쪽이에요. 자, 1번 클린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원칙으로 틀린 것은 자, 클린 코드라고 하는 거는 깨끗한 코드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읽기 쉬운 그런 가독성이 좋은 그런 코드를 보고 클린 코드라고 한다. 클린 코드 작성 원칙은 조금 이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어떻게 보면은 좀 읽어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조금 어렵게 줄줄줄줄 나오면 조금 어렵게 나오긴 한 건데 그래도 읽어보면 충분히 풀 수 있었다. 자, 추상화. 하이클래스 메소드 함수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일단은 뭐 하이클래스 어쩌고 필요 없고 특성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이건 추상화가 맞아요. 자, 상세 내용은 상위 클래스 메소드 함수에서 구현한다 라고 했어요. 자, 추상화라고 하는 게 상위 클래스에서 뭔가 간단화시키고 여기서 간단화시켜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간단화시킨다고 그랬잖아. 그 깡통만 만든다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상속받은 하위 클래스에서 세부적인 것들을 구현하는 거죠. 지금 바꿔 말하고 있잖아. 여기에 이 상위 클래스가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지. 이 두 개가 바뀌어야 돼요. 상위 클래스 메소드 함수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상세 내용은 하위 클래스 메소드 함수에서 구현한다. 이게 맞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얘가 틀린 거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라. 추상화라고 하는 거는 뭔가 공통적인 것들을 뽑아가지고 상위 클래스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깡통을. 그리고 하위 클래스에서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구현한 거지. 요게 추상화라는 개념이다. 1번이 틀렸어요. 자, 의존성. 다른 모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작성을 한다. 그래서
뭘 높여야 된다? 독립성이라는 걸 높여야 된다. 의존성을 낮춰가지고 독립성이라는 걸 높여야 되는 거예요. 4과목에서 나온 문제지만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 응집도는 어떻게 한다? 높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결합도라고 하는 거는 낮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독립성을 높이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모듈을 재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의존성, 요건 맞는 거고, 가독성, 누구든지 읽기 쉬워야 된다. 누구든지 읽기 쉽게 코드를 작성한다. 중복성, 중복을 최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을 한다. 그래서 중복 같은 경우에는 공통 코드, 공통 모듈, 자, 이런 것들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클린 코드죠. 자, 클린 코드 작성 원칙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독성,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 자, 단순성, 한 번에 한 가지 처리만 수행을 해야 된다. 자, 의존성, 코드의 변경이 다른 부분에 영향이 없게 작성을 해야 된다. 다른 데 의존하면은 얘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중복성, 중복된 코드를 제거하고 공통된 코드를 사용한다. 추상화, 상세 내용은 하위 클래스에서 구현한다. 상위 클래스가 아니라 하위 클래스에서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린 코드 작성 원칙,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오케이. 또 나와, 또.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단위 테스트에서 테스트의 대상이 되는 하위 모듈을 호출하고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가상의 모듈로 상향식 테스트에 필요한 것은 어쨌든 가상의 모듈이래요. 가상의 모듈 같은 경우에 조금 이따 하도록 할게요. 상향식 테스트에서 필요하대. 상향식 테스트에서. 하향식 테스트에서 뭐가 필요해? 하향식 테스트에선 스톱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죠? 임시 모듈로 스톱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 근데 상향식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부터 말아 올리면서 위에가 뭔가 구현이 안 돼 있어. 그럼 뭘로 만든다? 드라이버라는 걸로 임시 모듈로 만들게 된다. 드라이버. 그럼 여기 2번의 정답은 뭐야? 드라이버지, 드라이버. 테스트 드라이버가 되는 거야. 그래서 2번의 정답은 테스트 드라이버가 된다. 테스트 스톱은 하향식에 쓰는 거. 자, 그리고 테스트 슈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케이스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테스트 케이스는 로그인하는 케이스, 회원 가입하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 테스트 드라이버가 되는 거예요. 2번의 정답은 2번. 얘 같은 경우에는 그 테스트 쪽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테스트 하네스 도구라는 게 있었어요. 테스트 하네스 도구. 테스트 하네스 도구는 테스트를 도와주는 도구예요. 자, 여기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된 거죠. 테스트 쪽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테스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테스트 단계. V레벨이죠. V레벨. 여기는 필요 없어. 요구사항 분석하고 기능 명세 분석하고 설계하고 개발하고 여긴 필요 없어. 여기는 안 나와요. 근데 이게 나오는 거지. 반대로 V가. 자, 그래서 개발하면서 단위 테스트하는 거고. 자, 그리고 단위 테스트가 끝나면 통합 테스트하는 거고. 통합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시스템 테스트하는 거고. 시스템 테스트 끝나고 나면은 인수 테스트하는 거고. 자, 그러면은 단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정적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동적 분석을 한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게 된다. 정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소스 코드를 실행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소스 코드 내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동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함수를 모듈을 만들었잖아. 단위 모듈을 만들었잖아. 입력값을 넣고 출력값을 보는 거, 그걸 보고 동적 테스트라고 하는 거고. 자, 통합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단위 테스트가 끝났단 말이에요. 모듈 단위 테스트가 끝났어. 그럼 모듈을 모아서 해야 되겠지. 통합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가 뭐가 있냐면은 상향식 테스트라는 게 있고, 하향식 테스트라는 게 있고, 빅뱅 테스트라는 게 있고, 백본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향식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리는 거. 하향식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메인 페이지부터 보는 거야. 쭉 내리는 거. 자, 그리고 빅뱅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쥐동만 나온 페이지에서 한꺼번에 다 해가지고 테스트할 때 쓰는 거. 백본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같이 할 때 상향식, 하향식 다 쓰는 거. 상향식에서는 뭘 쓴다고 그랬어요? 임시 모듈로 드라이버라는 걸 사용하는 거고. 자, 그리고 하향식에서는 스톱이라는 거를 사용하게 된다. 자, 그리고 백본 같은 경우에는 양쪽 다 하니까 드라이버하고 스톱하고 다 사용하는 거지. 빅뱅은 얘는 안 돼요. 얘는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 비점증적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하는 거. 자, 이제 요것들을 통합해가지고 테스트를 완료를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실제로 운영할 시스템에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올려서 테스트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기능 테스트라든지 비기능 테스트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게 된다. 기능 테스트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만족하는지 그 기능이 정확하게 동작하는지 그것들을 보는 게 기능 테스트가 되는 거고, 비기능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보안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신뢰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자원 활용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비기능 테스트에 들어가는 거다. 지금 시스템에서도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돈 받아야지.
그죠? 돈을 줘야지. 그래서 인수 테스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인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사용자가 하는 거고, 얘는 알파 테스트라는 게 있고 베타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알파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하고 개발자하고 같이 하는 거, 베타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 빠진 상태에서 사용자들만 하는 거. 얘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얘도 통계 나오거든요. 그럼 지난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오케이. 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스택에 대한 옳은 내용으로만 나열된 것은, 스택이라고 하는 거는 자료 구조에서 선형 구조에 해당하는 게 스택이라고 하는 놈이죠. 그래서 그 선형 구조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 스택, 큐, 데크 이런 것들이 선형 구조에 들어간다. 자, 우리가 자료 구조 하니까는 자료 구조하고 C 언어하고 헷갈리는 분이 계세요. 자료 구조하고 C 언어하고는 영도 상관이 없어. 자료 구조를 C 언어로 구현했을 뿐이지, 자료 구조 같은 경우에는 C 언어로 해도 되는 거고, 자바로 해도 되는 거고, 파이썬으로 해도 되는 거고, PHP로 해도 되는 거고, 자바스크립트로 해도 되는 거고, 구현은 지 맘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자료 구조라는 게 뭔지 알아야지. 자료의 구조를 만드는 건데, 여러분들이 늘상 하고 있는 거예요. 뭔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언제 자료 구조를 했다고 그래? 하고 있다니까네? 진짜로? 자, 보면 우리가 지갑을 한번 펴보세요. 지갑 이렇게 있어. 지갑을 열었어. 지갑은 한정적인 공간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제 카드 넣는 데가 있고, 여기 신분증 놓는 데가 있고, 여기에 이제 지폐 놓는 데가 있고, 그리다 보니까 라디오가 됐는데 어쨌든 지갑이야. 자, 우리가 이런 한정적인 지갑을 가지고 있잖아.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들 뭐 카드 여기다가 한 20개 꼽아 놓나? 20개 이렇게 한꺼번에 꼽아 놓나? 꼽아가지고 이렇게 찾으면서 이거 써야 되겠다. 이거 내가 자주 쓰는 카드네. 이렇게 하나?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자주 쓰는 카드는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 자주 쓰는 카드는 여기다 집어넣고, 잘 쓰진 않지만 어쨌든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것들은 여기다 집어넣고, 신분증, 뭐 주민등록증이나 그 운전면허증 여기다 집어넣는 거고, 5만 원짜리 끝에 넣잖아. 그 다음에 5만 원짜리 넣는 거고, 5천 원짜리 넣는 거고, 1천 원짜리 넣는 거고. 왜 이렇게 해요?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지갑에다가 뭔가 배치를 한다는 거는 한정적인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잖아. 자, 또 하나의 목적. 여기서 뭔가 빨리 찾기 위해서. 야, 5만 원이야.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맨 끝에 있는 거 딱 열어가지고 5만 원 딱 주면 되는 거예요. 5만 원이 어디 있지? 이러고 찾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내가 자주 쓰는 카드를 이용할 거야. 그러면 내 카드 어디 있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있으니까 딱 꺼내가지고 멋있게 주는 거지. 그죠? 자, 우리가 빨리 찾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료 구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자료의 구조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검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자료 구조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 같은 경우에 하드디스크라는 것도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주기억장치 램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자, 이거는 무한정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정적인 공간이란 말이라, 이런 한정적인 공간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겠지. 공간 활용성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내가 빨리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료구조라는 학문이 있는 거야. 그 자료구조를 책에서 보면은 C 언어로 구현되어 있으니까 자료구조가 C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료구조하고 C하고는 영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오케이? 우리가 이제 정보처리 기사를 공부하는데 자료구조는 C인데 이러고 있으면 나중에 곤란한 거지. 자료구조는 말 그대로 자료의 구조예요. 그것들을 구현한 게 책에서는 보통 C로 구현했으니까 그래서 C에서 이렇게 한 거고, 아무 걸로 나 구현해도 돼. 아무 걸로 나. 다 해도 돼.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로 그 자료 구조는 구현할 수 있다. 자, 어쨌든 스택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면은, 스택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한쪽 방향이 막혀 있어.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은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A가 쌓였어. 자, 그리고 B가 쌓였어. 자, 그리고 C가 쌓였어. 그러면은 A라는 놈은 나갈 수 있어, 없어? 못 나가. 위에 막혀 있잖아. 밑으로는 여긴 철문이 이렇게 딱 닫혀 있는 거야. 못 나가. 한쪽 방향으로만 입력이 나오고 한쪽 방향으로만 출력이 나오는 거. 요걸 보고 스택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놈 C가 나와야지 그 다음 놈이 빠질 수 있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라스트 인 한 놈이 가장 먼저 빠지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퍼스트 아웃 구조가 되는 거야. 라스트 인, 퍼스트 아웃 구조가 된다. 자, 그리고 이 스택 같은 경우에는 깊이 우선 탐색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럽트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수식 계산에서도 이용이 되는 거고, 서브루틴 호출이라든지 함수 호출하는 거, 이런 것들에 응용이 되는 게 스택이에요. 스택.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FIFO 방식으로 처리가 된다. first in, first out이라는 소리예요. first in, first out 같은 경우에는 Q지. 먼저 들어간 놈이 먼저 빠져나오는 줄서기 방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Q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자, 순서 리스트의 뒤에서 노드가 삽입되며 앞에서 노드가 제거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Q에 대한 내용인 거죠. 오케이? 자, 선형 리스트의 양쪽 끝에서 삽입과 삭제가 모두 가능한 자료 구조이다. 여기서도 입력하고 출력이 나가는 거고, 여기서도 입력하고 출력이 나가는 거고, 양쪽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입력하고 출력이 나가는 거는 데크예요, 데크. 데크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데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스크롤이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쉘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입력 제한 데크, 입력 제한 데크, 입력 제한 데크이고, 얘는 출력 제한 데크예요, 출력. 스크롤 이것만 외워두시면 돼. 스크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있잖아. 스크롤을 막 하고 있어. 그럼 양쪽에서 이렇게 스크롤할 수 있나? 못한단 말이라. 내가 한쪽으로 스크롤하고 있을 때 다른 입력을 제한시키잖아. 그쵸? 그렇게 알아두시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오케이. 스크롤하고 쉘프라는 게 있다. 입력 제한 데크, 출력 제한 데크. 얘는 데크에 대한 설명이에요. 인터럽트 처리, 서브루틴 노출 작업 등에 응용이 된다. 얘가 하는 거. 깊이 우선 탐색. 이런 데 쓰이는 게 스택이다. 그래서 여기서 맞는 설명은 리을밖에 없어요. 리을.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라.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 자, 자료구조 분류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료구조에는 선형구조라는 게 있고 비선형구조라는 게 있어요. 선형구조는 일렬로 쭉 연결해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 구조. 그걸 보고 선형구조라고 하는 거고, 비선형구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일렬로 쭉 못해요. 백도 하고 백트래킹도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하게 된다. 깊이 우선 탐색, 너비 우선 탐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비선형 구조가 되는 거야. 비선형 구조가 종류가 작아요. 그래서 트리하고 그래프 얘 두 개는 비선형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선형 구조는 나머지 것들 리스트, 스택, 큐, 데크 자 이런 것들이 있다. 자, 리스트에는 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선형 리스트라는 게 있고 연결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선형 리스트는 말 그대로 배열이에요, 배열. 선형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 자, 그리고 연결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하나의 노드가 두 개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엔 데이터, 여기에는 링크라는 게 있어요. 링크가 다음 포인터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 링크, 그리고 또 데이터, 링크. 자, 이런 식으로 한 게 연결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자, 스택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한쪽 방향이 막혀 있는 거고, 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깊이 우선 탐색에 쓰이는 거고, 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 너비 우선 탐색에 쓰이는 거예요. 자, 데크 같은 경우에는 양쪽 방향에서 입력하고 출력하고 나오는 거고, 스크롤 같은 경우에는 입력 제한 데크이고, 쉘프라고 하는 거는 출력 제한 데크이다. 그거까지 조금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모듈화의 장점이 아닌 것은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는 그냥 계산기를 만든다 하면은 쭉 만드는 게 아니라 더하기도 만들고 빼기도 만들고 곱하기도 만들고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소프트웨어, 커다란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되는 거죠. 모듈화를 하게 되면은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아지게 돼요. 자, 독립성이 높으려면은 응집도는 높이고 결합도는 낮춰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장점이 아닌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류의 파급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 내가 만약에 더하기라는 모듈에서 오류가 났어. 그럼 더하기만 고치면 되는 거야.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오류가 나지 않았잖아. 뭔가 파급이 되지 않았잖아. 그게 장점이 되는 거죠. 자, 기능의 분리가 가능하여 인터페이스가 복잡하다. 기능의 분리는 가능하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식으로 기능의 분리는 가능한데 인터페이스가 그렇다고 복잡해지진 않아요. 그냥 일렬로 쭉 짜는 게 인터페이스가 더 복잡할 수도 있어. 그래서 얘는 장점이 아닌 거죠. 얘가 단점이잖아. 인터페이스가 복잡하다라고 하는 거는 단점이잖아요. 단점을 장점에다 넣어놓고 있으니까 얘가 아닌 거지. 그래서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라. 모듈의 재사용 가능으로 개발과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 자,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자, 이런 것들은 다 장점이잖아. 자, 보면 모르겠어. 나 모듈 보고 나 모르겠어. 정보 처리 딱 시험 보러 갔는데 지문들도 아주 그냥 막 미치겠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나쁜 거 찾으면 돼요. 좋은 거 다 있고 나쁜 거 있다. 그럼 나쁜 거 찾으면 돼. 자, 보면은 오류의 파급 효과를 최소화한다. 오류가 났는데 막 여기저기 전파되지 않는데 최소화된대. 좋다. 좋잖아. 자, 모듈의 재사용 가능으로 개발과 유지 보수가 용이하대. 용이하대. 너무 좋아. 뭔지 모르겠지만 용이하대. 좋잖아. 용이하니까 좋은 거야. 그죠? 자, 프로그램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대. 야, 관리인도 없는데 관리가 가능하대. 환장하거네. 아주 좋아 죽건데. 그죠? 다 좋아. 근데 여기 보면은 기능의 분리가 가능하다. 이건 좋아. 근데 인터페이스가 복잡해?
복잡하면 나쁜 건데. 나쁜 거잖아. 나쁜 거 찾으면 되는 거야. 모르겠다. 나 절대 모르겠다. 그럼 나쁜 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이런 것들 진짜 모르겠다. 알면은 그 아는 거 찾아야지. 근데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는 나쁜 거 좋은 거 딱 구분해가지고 나쁜 게 많다. 그럼 좋은 거 찾으면 되는 거고 좋은 게 많다. 그럼 나쁜 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정 모를 때는 오케이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내가 그렇게 풀었거든. 자 5번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했어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인 일정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는 거죠. 빵꾸가 안 나도록 잘하는 거. 이거 보고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라고 한다. 자,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할게요. 개발에 따른 산출물 관리. 사실 얘도 프로젝트 관리에 들어가긴 해. 그래서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세모. 자, 소요 인력은 최대화하되 정책 결정은 신속하게 처리한다. 소요 인력은 최소화시켜야지. 인력이라고 하는 건 돈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개발자는 단가들이 있어요. 멤버스 단가라는 게 있는데 그 멤버스 단가가 비싸니까 소요 인력은 최소화해야 돼요. 빠르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얘 때문에 아니야. 자, 주어진 기간을 연장하되 연장하면은 지체상금 물어요. 지체상금 연장하되 연장 안 돼. 최소의 비용으로 시스템을 개발을 해야 된다. 비용은 최소의 비용으로 하는 게 맞는데 주어진 기간은 연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연장하게 되면은 지체상금이라는 게 있어. 날짜 딱 어기잖아요. 그럼 그날부터 지체상금이 들어가. 그래서 매일 얼마씩 이렇게 해가지고 지체상금 들어가니까 죽어도 맞춰야 돼 일정은. 그 맨날 밤새고 그러는 거야. 불쌍해 죽겠지. 자, 주어진 기간 내에 최소의 비용으로 사용자를 만족시키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게 관리지. 이게 아주 너무 좋잖아. 이거는 얘는 조금 좋고 얘는 너무 좋잖아. 거기서 뭐래? 옳은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얘 너무 좋은 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라고 하는 거는 주어진 기간 내에 최소의 비용으로 그 사용자를 최대한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거,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를 보고, 사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라고 하긴 좀 그래요. 소프트웨어의 목적,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목적, 그거로 얘기하면은 훨씬 더 맞을 것 같은데 조금 문제가 잘못됐어. 어쨌든 4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5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라.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정형기술 검토의 지침으로 틀린 것은, 정형기술 검토라고 하는 거는 이 옛날에만 조금 나왔던 건데 요즘엔 많이 나오는 거는 그 있었잖아요. 동료 검토라는 것도 있었고, 동료 검토. 자, 그리고 워크스루라는 것도 있어요. 워크스루. 자, 그리고 인스펙션이라고 있어요. 인스펙션. 보통 이렇게 나누게 되거든요. 그래서 동료 검토 같은 경우에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두세 명이서 이렇게 협업해가지고 서로 검토해 주는 거. 그 소스 코드라든지 아니면은 그 기획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끼리 자료를 나눠가지고 서로 검토하는 방식이 동료 검토가 되는 거고, 워크스루라고 하는 거는 팀 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팀에서 뭔가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미리 나눠주는 거지. 미리 나눠준 다음에 그것들을 검토해 와. 그럼 개발자가 이제 앞에 나와가지고, 그걸 개발한 사람이 앞에 나와가지고 설명을 쫙 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야, 그거 틀렸어. 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워크스루가 되는 거고, 인스펙션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는 빠진 상태예요. 그래서 전문가 검토회의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정형기술 검토가 전문가 검토회의예요. 그러니까 정형기술 검토 안에 여기 있는 인스펙션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정형기술 검토는 사실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형기술 검토의 지침으로 틀린 것은, 이 지침이 가끔 가다가 옛날에 시험에 나왔단 말이라, 그러니까 지침은 한번 쭉 읽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험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의제를 제한한다. 의제를 제한하고 논쟁과 방박을 제한한다. 문제 영역을 명확히 표현한다. 참가자의 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가자의 수는 제한을 해야 돼요.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 참가자의 수는 제한을 해야 된다.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제작자가 아닌 제품의 검토에만 집중을 한다. 아이, 쟤가 나쁜 놈이야. 아주 그냥 이응지기가 아주 못된 놈이지. 근데 쟤는 개발은 잘한대. 그래? 그럼 개발만 보자. 이런 거. 자, 그리고 문제 영역을 명확히 표현한다. 자, 제기된 모든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않고 일단은 검토만 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검토회의잖아. 여기서 어떻게 해결을 해?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 검토자들은 사전에 작성한 메모들을 공유한다. 논쟁이나 반박을 제한한다. 막 서로 막 물고 뜯고 싸우고 회의하고 앉아있는데 그러고 있으면 이놈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의제를 정하고 그 범위를 유지한다. 뻘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참가자의 수를 제한해야 돼요. 그래야지 중구난방이 안 되니까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강요한다. 자원과 시간 일정을 할당한다. 모든 검토자에게 의미 있는 교육을 행한다. 자, 검토의 과정과 결과를 재검토한다. 자, 이런 것들이 검토 지침이 되는 거야. 요 안에 인스펙션이 들어가는 건데, 사실 인스펙션이 많이 나오지 FTR은
이제 안 나올 때 되지 않았나? 이게 언제쯤 건데? 어쨌든 혹시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제공학의 주요 활동 중 기존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새로운 기술 또는 하드웨어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은, 자, 이제 제공학 나왔어. 소프트웨어 제공학. 얘 같은 경우에는 실기에서 소프트웨어 공학의 3할 쓰시오라고 나올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소프트웨어 공학의 3할, 필기에서도 알아두셔야 돼요. 소프트웨어 공학의 3할이라고 하는 거는 제공학이라는 게 있고, 제공학. 자, 그리고 역공학이라는 게 있어요. 역공학. 자, 그리고 재사용이라는 게 있어. 재사용. 이렇게 소프트웨어 공학의 3할이다라고 하면은 제공학, 역공학, 재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재개발을 딱 집어넣어놔. 재개발 딱 집어넣고 문제에다 그렇게 나오는 거지. 필기 같은 경우에는 다음 중 소프트웨어 공학의 3할이 아닌 것은 하고 나오면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재야. 전부 다 R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재개발이 문제, 얘가 답이라는 거지. 재개발은 맨 땅에 헤딩하겠다는 거야.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학문이 왜 만들어졌어요?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학문은 유지보수의 생산성으로 그 소프트웨어 위기를 극복하자라는 의미로 나온 게 소프트웨어 공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공학하자, 유지운영하자. 내가 만들었어. 건물을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오래돼가지고 여기가 조금 녹슬고 여기는 인테리어가 노후화가 됐어. 재공학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인테리어 새로 하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 보수하자라고 하는 게 재공학이에요. 자, 역공학이라고 하는 거는 순공학하고 반대되는 개념인데 순공학하고 역공학이 있는데 순공학 같은 경우에는 구현하고 그 계획하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걸 보고 순공학이라고 하는 거고 역공학이라고 하는 거는 소스 코드만 있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소스 코드를 가지고 나중에 문서를 추출해내는 거, 역으로 추출해내는 거, 그걸 보고 역공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중에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역공학을 하게 되는 거지. 응? 자, 그리고 재사용이라고 하는 거는 건물을 또 만들 거야. 그러면은 이것들을 새로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 맨 땅에 헤딩하는 건 재개발하는 거고 여기서 사용되는 것들 훌륭하게 사용했잖아. 그럼 요것들을 달랑달랑 뜯어와가지고 여기서도 재사용을 하게 되는 거. 이걸 보고 재사용이라고 한다. 어쨌든 소프트웨어 공학의 3할이라고 하는 거는 재공학, 역공학, 재사용이야. 자, 그중에 재공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재공학에서 뭔가 재공학은 유지운영을 하는 거잖아. 유지보수를 하는 거잖아. 뭔가 인테리어를 다시 하고 유지보수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때 뭔가 그 다른 데이터들을 변환할 수 있는 거,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마이그레이션. 뭔가 변환한다. 마이그레이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의 정답은 2번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거다. 7번의 정답은 2번 마이그레이션. 마이그레이션. 어널리시스 통계 내는 거하고 변환하는 거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널리시스? 얘는 통계 내는 건데 이렇게 딱 하는 거고. 그리고 리스트럭처링. 다시 한대요. 다시 만든대. 재개발이겠지. 재개발하고 재공학하고는 영도 상관이 없는 거지. 리버스 엔지니어링. 얘는 역공학이란 말이에요. 역공학. 역공학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소스 코드를 가지고 여기 있는 문서를 추출해내는 거야. 얘는 지금 변환한다고 그랬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지.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역공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러면은 나는 마이그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몰랐어도 이건 아닌데? 뭐 어널리시스 분석을 왜 하고 앉아있어? 자, 리스트럭처링? 얜 재개발이잖아. 재개발은 그 소프트웨어 공학의 3할에 들어가지도 않아. 리버스 엔지니어링? 역공학을 한다고? 역공학은 소스 코드를 가지고 역으로 추출하는 건데 얘는 지금 재공학을 물어보고 있잖아. 얘는 아니네. 그럼 마이그레이션이 나오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혹시라도 마이그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모르셨을 때는. 오케이? 그래서 7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라. 자, 소프트웨어 제공학, 역공학, 뭐 이식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그냥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린 거 그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정보 시스템 개발 단계에서 프로그래밍 언어 선택 시 고려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한번 찾아보도록. 얘는 찾아봐야 돼. 자, 개발 정보 시스템의 특성. 그 특성에 맞게 해줘야지. 얘가 아파치 톰캣으로 되어 있어. 그럼 자바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얘가 PHP로 되어 있어. 그럼 PHP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IIS 돌아가고 있어. 그럼 ASP.NET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ASP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런 개발 정보 시스템의 특성을 파악을 해야지. 회사의 특성도 파악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그 회사 언어에 맞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 사용자의 요구사항. 야, 나 PHP로 만들어줘. 나 ASP로 만들어줘. 나 자바로 만들어줘. 싫어. 나 PHP, 나 딴 걸로 만들 거야. 이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지. 너 나가 이 새끼야. 당연히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자, 컴파일러의 가용성. 컴파일러가
잘 사용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얘도 맞춰줘야 되는 거고. 컴파일러의 독창성? 컴파일러의 독창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런 단어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컴파일러의 독창성, 독창적으로 움직인대. 그럼 독창적으로 움직이면은 거기에 맞춰서 내가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라 그럼 그런 개발자들을 어디서 구하냐고. 요즘에 개발자도 구하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얘는 조금 애매한 거지. 오케이? 가용성. 잘 사용돼야 되는데 독창성이 있대. 그럼 독창적으로 나도 개발을 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그 독창적인 개발을 몰라. 그럼 그걸 공부해야 되잖아. 언제 개발하고 앉아있냐고. 오케이? 그래서 8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땐 이거는 진짜 억지로 낸 것 같아요. 진짜 억지로 낸 문제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가 나오면은 이게 그대로 나올 거예요. 통으로 외워버리세요. 통으로. 억지로 낸 문제. 자, 9번. 소프트웨어 패키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패키징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자바스크립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묶고 그리고 산출물들 매뉴얼, 설치 매뉴얼이라든지 사용자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활동을 소프트웨어 패키징이라고 하는 거죠. 릴리즈 노트 이런 것들. 자, 틀린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패키징은 사용자가 깔 건데 왜 개발자 중심으로 하니? 그죠? 무조건 사용자 중심이에요. 무조건 사용자 중심. 틀린 거는 1번이네. 1번. 그래서 9번의 정답은 1번이다. 자, 신규 및 변경 개발 소스를 식별하고 이를 모듈화하여 상용 제품으로 패키징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고객의 편의성을 위해 매뉴얼 및 버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범용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일반적인 배포 형태로 패키징이 진행이 된다. 범용 환경. 안드로이드면 안드로이드에 다 깔려야 되는 거야. iOS면 iOS에 다 깔려야 되는 거야. 갤럭시 S7 너무 오래됐나? S10에만 돌아가겠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범용 환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1번. 패키징은 철저하게 사용자 중심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자, 소프트웨어 패키징 도구 활용 시 고려사항. 원래는 이게 잘 나왔어요, 이게. 근데 조금 특이하게 나왔어요, 이번 시험에는. 자, 반드시 암호화하고 보안을 고려해야 된다. 추가로 다양한 이기종 연동을 고려해야 된다. 아까 그 범용 환경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복잡성 및 비효율성 문제를 고려를 해야 된다. 자, 어플리케이션의 종류에 적합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야 된다. 자, 지속적인 배포를 고려해야 된다. 소프트웨어는 계속 뭔가 수정이 되고 추가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인 배포를 고려를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번 보도록 할게요. 자료구조의 분류 중 선형구조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 나온다니까. 그죠? 아까 비선형 구조는 두 개였잖아. 트리하고 그래프였잖아요. 응? 요것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트리하고 그래프만. 트리네, 트리. 트리네. 트리가 아니잖아. 10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리스트, 스택, 데크, 큐 이런 것들이 선형 구조가 되게 되는 거죠. 이것도 나왔어. 기뻤지 아주. 10번의 정답은 1번이라. 자, 11번 보도록 할게요. 아주 오래되거나 참고문서 또는 개발자가 없어 유지보수 작업이 아주 어려운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은 에어리언 코드, 외계인 코드가 되는 거죠. 예전에 그 외계에서 빵상 거리면서 까따삐아에서 오셨어. 그리고 나서 막 만들어 주셨지. 그리고 난 잘 쓰고 있었어. 근데 나중에 이거를 바꾸려고 보니까는 가셨네. 문서를 봤는데 문서가 빵상만 되어 있네. 죽겠다. 이런 그 코드를 보고 에어리언 코드, 외계인 코드라고 하는 거야. 11번의 정답은 4번. 타이틀 코드 없어. 이런 거는 타이틀 코드 이딴 거 없어. 소스 코드 그냥 말 그대로 그 원식 코드를 얘기하는 거고 오브젝트 코 없어. 이런 거. 자, 11번의 정답은 4번이다. 격가지로 알아두실 거는 스파게티 코드. 요거는 고투문을 남발해서 서로 막 얽히설키 엮여 있는 코드를 스파게티 코드라고 한다. 그 반대로 깨끗한 코드를 뭐라고 그래요? 클린 코드라고 하는 거고, 레거시 시스템도 나올 수 있어요. 레거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만든 시스템을 레거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도 돌아가긴 하는데 예전에 만든 걸 보고 레거시 시스템이라고 한다. 이렇게 좀 요거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를 재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 상식으로 풀면 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재사용하는 거는 이미 만들어진 것들을 가져다가 내가 여기다가 다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옛날에 사용되고 있는 거를 내가 다시 사용했어. 그럼 얘는 오류가 없는 거야. 잘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기다 갖다 넣겠지. 여기서 막 오류가 뻑뻑 터지고 그러는데 이걸 갖다 놓으면 아주 그냥 뒤지게 맞는 거지. 그죠? 이런 상식만 있으면 되는 거라. 생산성이 증가한다. 여기서 만드는 거 갖다 쓰면 좀 빠르잖아. 당연히 생산성이 증가가 되겠지.
자, 그리죠? 자, 그리고 프로젝트 문서가 공유가 가능하다. 여기서 문서 만들었잖아. 그죠? 그 문서도 들어오면 되는 거야. 문서 공유 가능하다. 소프트웨어 품질이 향상이 된다. 여기서 잘 돌아가고 있잖아. 오류 없이. 그러니까 이것들 그대로 가지고 오면 여기서도 오류 없이 돌아갈 거 아니라 당연히 품질이 향상이 되는 거죠. 자, 새로운 개발 방법론 도입이 용이하다. 아니, 재사용을 하는데 재사용한다는 거는 뭔가 들어와가지고 뭔가 내가 예전에 했던 방법대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뭐 폭포수로 했어. 그러면 그거대로 하는 건데 갑자기 새로운 개발 방법을 도입한다고 그러면은 맨 땅에다 헤딩 하겠다는 거지. 얜 재개발하겠다는 거지. 재개발에 관련된 내용이지. 12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라. 거리가 먼 거 4번.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인터페이스 간의 통신을 위해 이용되는 데이터 포맷이 아닌 것은 진짜. 일단 제이슨이라는 거는 당연히 있는 거고 XML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까지밖에 조금 거의 공부를 안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2개 제껴놓고 그리고 2개 중에 하나 찍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할 수는 없다.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1번 같은 경우에 저런 거 없고 YAML이라는 건 있어요. 그래서 13번 좀 설명 보면은 제이슨 자바스크립트 객체문법으로 구조화된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문자 기반의 표준 포맷이다. 그래서 이렇게 중괄호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다 키밸류 이런 식으로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즘에는 제이슨을 많이 써요. 제이슨을 뭐 REST API, REST 있잖아요. REST풀 이런 것들 REST풀이라고 하는 거지. REST를 이용해서 개발한 시스템을 REST풀이라고 하니까 REST 같은 거 쓸 때 이런 제이슨을 이용을 하게 된다. 자바스크립트, 에이작스 쓰잖아요. 에이작스에서도 마찬가지로 REST 제이슨을 이용하게 되는 거라. 제이슨을 요즘에 가장 많이 써요. 그렇다고 XML 안 쓰느냐? 그건 아니에요. XML도 많이 써요. 자, 웹에서 구조화한 문서를 표현하고 전송하도록 설계한 마크업 언어이다. 그래서 마크업 언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HTML이라는 게 있어. 대표적으로 우리가 쓰는 거는 HTML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화면 보고 있는 거 다 HTML로 구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조화된 마크업 언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태그가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쓸 수 있는 태그가 있는데 키밸류, 키 같은 거 그런 것들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만약에 이름을 표현하겠다. 그럼 만약에 이름이라고 하면은 name.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아주 깔끔한데 이런 걸 표현을 못 한다는 거지. 얘는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딱딱 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태그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갖고 SGML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SGML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얘는 더럽게 어려워. 그래갖고 안 써. 그래갖고 요것들을 확장한 XML. 응? 확장된 마크업 언어가 되는 거잖아요. 확장된 마크업 언어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 name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데이터 전송에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XML에 뭐 포맷을 맞추는 뭐 그런 어쩌고저쩌고 그런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나오면은 DTD에 DTD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이런 구조를 정의하는 게 DTD라는 게 있다. 그냥 DTD라는 게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CSV라는 것도 있어요. 콤마, 세퍼레이터 밸류주 해가지고 얘는 콤마로 분류된 거예요. 그래서 1번이다, 이응직이다, 뭐 43살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엔터를 빵 치고 2번이다, 이경직이다. 자, 그리고 얘는 몇 살이냐? 41살이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엔터를 빵 때리고 이런 식으로 콤마로 분류한 거 그걸 보고 CSV라고 한다. 자, 얘 열 때 그냥 더블 클릭을 따닥 하면 엑셀이 열려요. 엑셀 표로 딱 해가지고 딱 열리는 거. 그걸 보고 CSV 파일이라고 한다. 자, YAML, XML, C, 파이썬, 펄, RFC 282에서 정의된 이메일 양식에서 개념을 얻어 만들어진 사람이 쉽게 읽을 수 있는 데이터 직렬화 양식이다. YAML. 나는 써본 적도 없는데 이딴 걸 내고 좀 마이너한 문제들이 좀 나와요. 정보처리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앞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프로그램 설계도의 하나인 나치 슈나이번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나치 슈나이더 차트 같은 경우에는 그 순서도를 그릴 때 이렇게 표 형태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처리가 일어나고 또 그리고 어떤 일들이 처리가 되고 얘가 if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 이걸 보고 나치 슈나이더만 차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리가 먼 거. 논리의 기술에 중점을 두고 도형을 이용한 표현 방법이다. 이런 논리에 중점을 두고 도형을 이용했잖아. 자, 이해하기 쉽고 코드 변환이 용이하다. 이해하기 쉽겠지. 이렇게 순서도 만들어 놨으니까. 화살표나 고트를 사용하여 이해하기. 여기 화살표 쓴 거 있어요?
화살표 안 썼단 말이야. 고투라고 하는 건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화살표를 쓰는 게 고투라고 하거든요. 나치 슈나이더만 차트 같은 경우에는 고투라는 거 사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가 안 된다. 14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라. 혹시라도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아마도 거의 똑같이 나올 거예요. 통으로 외워두시면 돼요. 연속, 선택, 반복 등의 재현 원리 구조를 표현할 수가 있다. 그게 그 순서도하고 비슷한 거예요. 순서도하고 비슷한데 약간 이렇게 박스 형태로 해가지고 표시한 거. 이걸 보고 나치 슈나이더만 차트라고 한다.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순서가 A, B, C, D로 정해진 입력 자료를 푸시, 팝, 푸시, 팝 순서로 스택 연산을 수행하는 경우 출력 결과는 자, 이거를 푸시는 넣는 거예요. 자, A, B, C, D래요. A, B, C, D를 처음에 뭐예요? 푸시 하잖아, 푸시.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푸시했어. 푸시하니까 A가 들어갔네. 그 다음에 또 푸시했어. 그럼 뭐가 들어가? A 들어갔고 푸시하니까 B가 들어가지. B 들어갔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팝했잖아, 팝. 팝하면 B가 쏙 빠져나오는 거예요. B가 이렇게 쏙 빠져나오게 된다. 어떻게 이렇게 B가 이렇게 싹 빠져나오게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자, 그러면은 B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상태가 될 거고 팝했어요. 그 다음에 푸시했어. 푸시하면 지금 C 집어넣어야지. B 아까 넣었으니까. C를 이렇게 푸시하게 된다. 자, 그리고 또 푸시했어요. 그럼 D가 들어가겠지. 여기에 D가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오케이? 그럼 지금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팝 했어요. 팝하면 어떻게 돼? D가 빠져나오겠지. 그 다음에 C가 빠져나오겠지. 팝하니까 C가 빠져나오겠지. 그 다음에 A가 빠져나오겠지. 마지막으로. 그래서 B, D, C, A가 되는 거지. 가장 먼저 나오는 거는 B가 나오는 거니까 B, D, C, A가 된다. B, D, C, A, B, D, C, A. 15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라. 1번 B, D, C, A. 다시 한번 해볼까요? 푸시 먼저 할게요. 푸시. 그럼 앞에 거부터 집어넣을 거 아니야. 푸시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대요? 팝한대요, 팝하니까는 위에 있는 거 먼저 뺀다고. 스택 같은 경우에는 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이니까 B가 먼저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한대? 팝하고 푸시 했어요. 아까 A, B 넣었잖아. 푸시 하니까 푸시 해가지고 C, D를 집어넣었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대? 팝 한대요. 팝이니까 위에 거부터 뺀다고. 그래서 D 먼저 빼는 거고, 그 다음에 C 빼는 거고, 마지막으로 A 빼는 거고. 그래서 B, D, C, A가 된다. B, D, C, A가 되는 구조이다. 15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분할 정복에 기반한 알고리즘으로 피벗을 사용하며 최악의 경우 2분의 n 곱하기 n-1회의 비교를 수행하는 정렬은 얘는 사실 요거 좀 애매해요. n제곱까지도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조금 애매한 거고 피벗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퀵소트예요. 퀵정렬.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4번 퀵정렬이 되는 거야. 그래서 보통 n제곱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는 거. n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4개의 데이터가 들어가면은 4 곱하기 4가 되는 거지. 4, 4, 16. 16번을 회전을 시켜야지. 16번을 돌려봐야지 정렬이 되는 거. 그걸 보고 n제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n제곱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는 거는 정렬 삼총사. 그래서 선택 정렬, 그리고 삽입 정렬, 그리고 버블 정렬. 자, 이런 것들이 n제곱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는 거고 요거보다 성능이 좋은 게 있어요. n 곱하기 로그 2의 n승. 자, 로그 2의 n. 요런 시간 복잡도를 가지는 게 퀵 정렬, 퀵. 그 다음에 힙 정렬, 그리고 병합 정렬. 퀵힙병. 합이 아니지. 퀵힙이지. 퀵 정렬, 힙 정렬, 병합 정렬. 왜 자꾸 합이라고 쓰지나? 아, 참. 퀵 정렬, 힙 정렬, 병합 정렬. 이렇게 세 가지. 걔가 n 곱하기 로그 2n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는 거예요. 퀵힙병 하면 희귀병처럼 들리잖아요. 희귀병 정렬이 좀 더 성능이 좋은 알고리즘이에요. n 곱하기 로그 2의 n 시간 복잡도를 가지는 게 퀵힙병 정렬이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요 구하는 거 좀 궁금하시지? 요거 구하는 거 좀, 요거는 n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얘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거 좀 8이라고 할게요. 8 제곱이면 88이 64잖아. 64번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8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64번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n 곱하기 로그 2의 n 같은 경우에는 n에는 8 들어간다며. 8 곱하기 로그 2의 8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8이 2의 몇 승이냐?
8이 2의 몇 승이냐면은 2의 3승이 되는 거지.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8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미수가 이렇게 지워지면서 3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지. 그럼 8 곱하기 3이 되는 거잖아요. 8, 3, 24가 되는 거지. 24. n제곱 같은 경우에는 64번 돌려야지 정렬이 완료가 되는데 n로그 2n 같은 경우에는 24번만 돌려도 정렬이 완료가 된다. 그러니까 퀴키병 정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능이 좋은 알고리즘이 퀴키병 정렬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야. 자, 17번 보도록 할게요. 화이트박스 검사 기법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블랙박스 테스트하고 화이트박스 테스트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좀 이따 봅시다. 자, 화이트박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소스코드 내부를 보는 거예요. 자, 데이터 흐름 검사. 소스코드 내부를 봐야지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소스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화이트박스에 들어가겠지. 그죠? 자, 루프 검사. 루프가 도는지 안 도는지는 소스코드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소스코드를 봐야 돼요. 자, 동등분할 검사. 동등분할 같은 경우에는 입력값을 넣어가지고 입력값을 기준으로 출력값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90에서 100이다, 90에서 100 사이다, 그러면 한 95 정도 집어넣는 거, 요걸 보고 동등분할 검사라고 하는 거고. 얘는 그 입력값을 넣기 때문에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경계값 분석 기법. 경계에 있는 값들 89, 90, 91, 99, 100, 101. 자, 이런 경계에 있는 값들을 넣어가지고 출력값을 보는 거. 그게 경계값 분석. 그러니까 얘는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에 들어가는 거죠. 원인 효과 그래프 기법, 원인 결과 그래프 기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류 예측 기법,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에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기억하고 니은만 화이트박스 검사에 들어가게 된다. 17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라.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이에요. 자, 화이트박스 테스트 기법. 프로그램의 내부 구조, 동작을 디테일하게 검사를 한다. 내부 소스를 들여다보면서 하는 개발자가 하는 그런 테스트 방법이에요. 자, 문장 검증, 선택 검증, 경로 검증, 조건 검증 이런 것들 안에 있는 소스 코드를 보면서 하는 거야. 데이터에 흘러가는 흐름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화이트박스 테스트 기법이다. 자, 반대로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 같은 경우에는 소스 코드는 보지 않은 상태에서 입력값하고 출력값, 동작 상태를 보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내부 구조나 작동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동작을 검사한다. 내가 원하는 기능이 예측한 대로 정성 동작하는지를 확인한다. 사용자 관점의 테스트 방법이다. 동등분할 기법, 경계값 분석 기법, 오류 예측 기법, 원인 결과 그래프 기법, 의사결정 테이블 테스팅, 상태 전이 테스팅 이런 것들이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종류들 나올 수 있으니까 종류들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아유 참나 좀 그래 좀 이런 틀리라고 낸 거지 참. 소프트웨어 품질 관련 국제표준인 ISO/IEC 25000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5000 같은 경우에는 그 ISO/IEC 9126하고 14598하고 이런 것들 다 합쳐놓은 거예요. 그걸 보고 25000, 25000이라고 하는데 얘가 5분류를 나눴어요. 5분류를 나눠가지고 그것들을 관리하는 거다. 뭐 정답은 뭐야? 3번이네, 3번. 얘는 정답이 3번이에요. 자,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를 위한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 통합 표준 모델이다. 통합했으니까, 그죠? 통합 표준 모델이다. 얘는 맞아. 일단 찍어보는 거지. 시스템 앤드 소프트웨어 퀄리티 리콰이어먼트 앤드 에벌루에이션으로 줄여서 스퀘어라고 한다. 이것도 맞아. 이것도 봤을 거예요. 책에서 봤을 거야. 그래서 얘도 맞아. 얘도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개 중에 1개 찍으면 되는 거야. 이 방법이 없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언제 이거 25000을 어디야? 2501N부터 해가지고 2502N 25000 해가지고 있는데 그 어떻게 외우고 앉아 있냐고. 못 외우니까는 이런 거 대충 이런 것들 딱 해가지고 찍어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많은 범위에서 어떻게 이것까지 외워? CMM하고 CMMI는 알아두셔야 돼. 스파이스하고 그거는 외워두셔야 되는데 이것까지는 좀 그래. ISO/IEC 2501N에서는 소프트웨어의 내부 측정, 외부 측정, 사용 품질 측정, 품질 측정 요소 등을 다룬다. 2501N 같은 경우에는 ISO/IEC 9126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기신사 효위가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기신사 효위가 들어가는 게 2501N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틀린 거야. 자, 기존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 모델과 소프트웨어 평가 절차 모델인 ISO/IEC 9126과 ISO/IEC 14598을 통합하였다. 얘도 맞는 거고, 얘도 아마 비슷하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얘는 너무 맞으니까 얘는 맞는 거고,
스퀘어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두 개를 통합한 거네. ISO/IC 9116하고 14598을 통합하였다. 이것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얘는 몰라도 찍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거, 이런 찾아내는 것들을 좀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ISO/IC 9116 나왔으니까 9116 한번 해볼까? ISO/IC 9116 같은 경우에는 기, 신, 사, 효, 유, 이. 자, 이렇게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그래서 기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 그대로 동작을 해야 된다. 자, 신뢰성이라고 하는 거는 오류가 없어야 된다. 자, 사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하기 편리해야 되고 배우기 좋아야 된다. 자, 그리고 효율성 같은 경우에는 자원들, CPU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이런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유지보수성 같은 경우에는 뭔가 오류가 있을 때 바로바로 고쳐줘야 된다. 자, 그리고 이식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전할 수 있는 능력, 시스템에서 A라는 시스템에서 B라는 시스템으로 이전할 수 있는 능력을 이식성이라고 한다. 기신사, 효유이,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소스코드 인스펙션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소스코드 인스펙션. 아까 전에 그거 했잖아. 동료 검토, 워크스루, 인스펙션.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거는 회의죠, 회의. 마지막으로 전문가 회의라고 보시면 돼요. 틀린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프로그램을 실행시켜보는 것 대신에 읽어보고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이 그런 것들을 보는 거야. 언제 그걸 실행시키고 앉아있어. 그죠? 이렇게 수행시켜보는 거는 저기 사용자들이 아니야, 사용자들이. 그래서 얘는 틀린 거가 아니지, 얘는 맞는 거고. 코드 품질 향상 기법 중 하나이다. 그쵸? 코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수정하고 뭔가 오류가 있으면 찾아내는 거니까 얘는 맞는 거지. 자, 동적 테스트 시에만 활용되는 기법이다. 정적 테스트하고 동적 테스트가 있는데 동적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코드 인스펙션 같은 경우에는 실행시키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얘가 아닌 거지. 결함과 함께 코딩 표준 준수 여부, 효율성 등의 다른 품질 이슈를 검사하기도 한다. 소스 코드 내부를 보면서 하는 거. 그래서 얘도 맞는 거고.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동적 테스트가 아니라 정적 테스트에 해당하는 거지. 코드 인스펙션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19번의 정답은 3번이다. 자, 동료 검토. 두세 명이 진행하는 리뷰 형태의 형태이다. 리뷰의 형태이다. 작성자가 코드를 설명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설명을 들으면서 결함을 발견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기법이다. 워크스루. 검토 자료를 회의 전에 배포해가지고 사전 검토한 후에 짧은 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하는 형태이다. 팀회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스펙션. 공식적 검사회의다. 그래서 아까 전에 RTF 있었잖아요. 걔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 포함된 거예요, 얘는. 작업자 외 다른 전문가가 검사하는 가장 공식적인 리뷰 기법이다.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소스코드 보는 거예요. 소스코드. 안에 있는 소스코드를 보게 된다. 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뭘 해야 돼? 자, 이렇게 동료 검토도 하고 워크스루도 하고 인스펙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뭘 해? 리팩토링을 하는 거지. 리팩토링이라는 거를 하게 된다. 다시 만드는 거야. 다시 만드는 거. 근데 리팩토링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값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동작은 그대로 두는 거야. 이 기능은 맞아. A라는 게 들어가면 B라는 게 나오는 게 맞아.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소스 코드가 개판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소스 코드 내부만 바꾸는 거. 이걸 보고 리팩토링이라고 한다. 리팩토링도 나오니까 같이 격가지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네, 이제 이런 거 설명을 하면은 문제답 이런 식으로 안 하잖아. 이런 것도 격가지로 옆에다 써주세요.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프로젝트에 내재된 위험 요소를 인식하고 그 역량을 분석하여 이를 관리하는 활동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측, 대비하는 모든 기술과 활동을 포함하는 것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크리티컬 패스 메소드, 임계경로 메소드래. 임계경로 같은 경우에는 얘는 여러 게 있는데 일정 산정할 때 우리가 퍼트 CPM 그리잖아요. 퍼트하고 CPM 이런 것들을 그려가지고 임계 경로를 산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기간 산정할 때 하는 거지. 기간 산정할 때. 그쵸? 자, 리스크 어널리시스. 뭔가 위험을 분석한데 위험 요소를 인식하고 요건가? 세모를 쳐놓는 거지.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 WBS라고 하는 거는 이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진 기능들을 쫙 나래비 시키는 거죠. 회원 관리에는 회원 가입도 있고, 로그인도 있고, 회원 수정도 있고, 등등등등. 상품 보기에는 이런 것들 쭉 쓰는 거.
그 작업들을 세분화시킨 것, 그걸 보고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라고 하는 거죠. 걔는 내재된 위험 요소가 아니잖아. 얘는 계획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아니지. 분석 단계, 계획 단계, 분석 단계 다 해. 계획 단계에서 하다. 뭐 얘는 일정 산정할 때. 얘는 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획 단계에서 하게 된다. 자, 워터풀 모델. 이 폭포수 모델이지, 폭포수 모델. 폭포수 모델하고 이거 위험 요소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죠? 그래서 얘는 아니다. 얘는 아니니까 2번이 세모니까 정답이겠네. 리스크 어널리시스. 뭔가 리스크를, 위험 요소를 찾아보는 거네. 그럼 2번이겠네. 이런 식으로 찾는 것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도 사실 이런 것까지 막 다루진 않거든요. 교재나 이런 데서.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찾아내실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돼요. 다른 것들은 배웠잖아. 크리티컬 패스, 얘는 임계 경로이고, 워크 브레이크 다운 스트럭처, 얘는 계획할 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나중에 간트 차트를 그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고, 워터풀 모델, 얘는 폭포수 모델이잖아. 이게 얘랑 뭔 상관이 있어? 다 상관없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얘겠네. 자, 이런 식으로 고르실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2번. 이렇게 해서 우리는 2과목,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 있는 문제, 20문제들을 쭉 풀어봤어요. 이 과목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평이하게 나온 문제였고, 이 과목, 정말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정렬하는 거, 자, 그리고 트리 운행하는 거, 그래프 운행하는 것까지는 조금 나오기 힘든데, 그래도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아무튼 특강들 많잖아. 그런 것들. 그것들, 지난번에 찍은 특강들, 그것들 꼭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특강 올라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번에 특강 올라가는 거는 4과목에 해당하는 거예요. 4과목에 해당하는 거니까 4과목 한 문제라도 더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 좀 많은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